초대장을 보여주세요. 현우야. 500명이 넘는 하객으로 가득 찬 강남 최고급 웨딩홀에 누더기에 가까운 옷차림의 여자가 나타나 신랑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재벌 회장 강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여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는 동안 태주는 20년 전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끌려나간 여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20년간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열리는 순간 재벌 가문이 20년간 숨겨온 잔인한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5월의 햇살이 TK홀딩스 전용 웨딩홀의 유리 천장을 뚫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양복과 화려한 한복 차림의 하객 500여 명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고 접수대 앞에는 재계 인사들의 축의금 봉투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 회전문 너머로 중년 여자 한 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점퍼에 해진 운동화,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초대장을 보여주세요. 여자는 대답 대신 가슴에 꼭 안고 있던 낡은 봉투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직원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여자가 로비를 향해 외쳤습니다. 현우야. 목이 쉰 그 한마디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웅웅 울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문 쪽으로 쏠렸고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거 누구야? 노숙자 아니야? 경비가 뭘 한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와? 로비 한쪽 귀빈석에 앉아있던 강태주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옆에 앉은 부인 민서연이 알아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서연이 태주의 팔을 잡았지만 태주는 아무 반응 없이 정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신원불명 여성 한 명 제지 중. 후문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경호원 2명이 여자의 양팔을 잡고 후문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여자의 발이 대리석 바닥을 질질 끌렸고 손에서 놓친 낡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란을 감지한 신랑 현우가 대기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걷어올린 수빈이 뒤따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우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 경호원들이 이미 여자를 주차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은 등, 뒤꿈치가 닳아 맨발이나 다름없는 낡은 슬리퍼. 저 사람 누구야? 놔줘. 현우가 달려가려 하자 경호팀장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신랑께서는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비켜요. 현우가 팔을 뿌리치려는 순간 수빈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갈색으로 바랜 낡은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현우 씨, 이것 봐. 두 사람은 봉투를 가진 채 식장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례가 축사를 읽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태주는 식 내내 초점 없는 눈으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손을 잡아도 홍 여사가 부채 뒤에서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을 살펴봐도 태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 구석 테이블에서 현우가 봉투를 몰래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아기 사진 한 장과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에 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삐뚤빠뚤한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매일 내 생각을 한다. 언젠가 꼭 만나고 싶다. 현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글씨체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8살 때 베개 밑에서 꺼냈던 편지 새어머니한테 빼앗기기 전에 연습장에 따라 썼던 그 글씨. 희의의 꼬리가 유난히 길게 빠지고 기억의 꺾임이 둥글둥글한. 그때 편지에는 엄마가 잠깐 먼 곳에 다녀올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손에 든 편지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글씨를 쓴 사람은 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때에 쓴 또 한 통의 편지. 현우가 수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 여자가 내 친엄마일 수도 있어. 수빈이 현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전 2005년 초겨울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강태주가 어머니의 긴급 호출을 받고 본가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서재 정면 벽에는 작고한 아버지 강대현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홍명자 여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태주가 자리에 앉자 홍 여사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회사 빚이 3천억이다. 2달 안에 못 갚으면 부도야. 태주가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신그룹 민 회장이 돈을 대겠다고 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 뭡니까? 네가 그 집 딸이랑 재혼하는 거다. 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한테 재혼이라니 말이 됩니까? 홍 여사가 초상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회사다. 내 손으로 무너뜨릴 셈이냐? 태주의 주먹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홍 여사가 며느리 서윤아를 본가로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홍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야, 네가 안 떠나면 현우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후계자가 못 된다. 서자 취급받으며 크게 할 셈이냐? 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약국 대출, 우리 쪽 금융사에서 나간 거 알지? 내가 마음먹으면 내일이라도 회수할 수 있어. 윤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홍 여사는 찻잔을 다시 들며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깨끗하게 떠나라. 그게 현우한테도 내 친정한테도 좋은 거다. 윤아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태주가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윤아야, 우리 정리하자. 그 한마디에 윤아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만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뜻이기도 하구나.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윤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양육권 포기, 재산 포기, 자녀 접근 금지. 테이블 맞은편에는 홍 여사 측 변호사 박상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아가 잠든 현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살며시 걷고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대었습니다. 베개 밑에 접어넣은 편지 한 장. 엄마가 잠깐 먼 곳에 다녀올게. 현우가 씩씩하게 잘 지내면 엄마도 힘이 날 거야. 윤아는 캐리어 안에 또 한 통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차마 아이에게 줄 수 없었던, 그래서 20년을 품고 다닌 그 편지. 다음 날 새벽 윤아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데 잠이 깬 현우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현우가 캐리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윤아가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마지막 손가락을 떼어내는 순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떠난 뒤 홍 여사가 태주에게 지시했습니다. 유나 연락처 전부 차단해. 현우한테는 엄마가 다른 남자 따라 외국 갔다고 해. 태주는 차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시나리오대로 따랐습니다. 홍 여사는 집안 식모와 운전기사에게까지 입단속을 시키며 서윤아라는 이름을 강씨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석 달 뒤 태주는 대신그룹 민 회장의 딸 민서연과 재혼했습니다. 8살 현우의 새어머니가 된 서연은 나름대로 다가가려 했지만 현우는 매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다시 현재 피로연이 끝난 웨딩홀. 태주가 경호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 어디로 보냈느냐? 후문으로 내보냈습니다.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텅 빈 경호실에 홀로 선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저녁 햇살이 유리창에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우가 봉투 속 편지를 다시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운전대를 잡은 채 옆을 힐끗 보았습니다. 현우가 편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 여자가 내 친엄마야. 결혼식 뒤 사흘째 현우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신혼집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속 편지를 펼쳐놓고 옆에 낡은 연습장 한 페이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베개 밑에서 꺼낸 엄마 편지를 또박또박 따라 쓴 연습장이었습니다. 현우가 돋보기를 들고 두 글씨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의의 꼬리가 유난히 길게 빠지는 습관, 기억의 꺾임이 둥글둥글한 모양.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날 나타난 그 여자, 제 친어머니 아닙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전에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너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뿐이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 글씨체를 기억합니다. 됐다. 신혼여행이나 다녀와라. 뚜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지켜보던 수빈이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뭐래?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이래. 거짓말이야. 현우가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8살 때 베개 밑에서 편지를 찾았어. 엄마 글씨였어. 그날 밤 서연 어머니한테 들켜서 빼앗겼는데 그 뒤로 집안 어디에서도 친엄마 사진이나 물건을 못 찾았어. 한 개도. 수빈이 현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 따라 외국으로 갔다고. 할머니도 아버지도 똑같은 말만 했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이 이상했어. 엄마가 나를 두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거든. 수빈이 책상 위 편지와 연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 씨,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뭔가 조직적으로 숨겨놓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같은 시각 민서연이 본가 서재에서 홍 여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우가 결혼식 날 일을 캐고 다니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홍 여사가 부채를 접으며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20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한 일이다. 호들갑 떨 것 없어. 서연이 돌아간 뒤 홍 여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 나야. 서윤아라는 여자가 다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경고 내용 증명 하나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마님. 전화를 끄는 홍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부채를 다시 폈습니다. 서연은 본가에서 돌아온 뒤 자기 방에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재혼 초기 8살 현우가 서연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진. 학교 운동회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혼자 웃고 있는 서연의 사진. 현우의 졸업식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는 서연의 사진. 20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20년 전 홍 여사의 지시로 유나의 사진첩과 편지를 수거해서 태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우의 베개 및 편지를 빼앗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친 기억도. 서연이 앨범 위에 두 손을 포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수빈은 남편 몰래 웨딩홀 관리실에 연락하여 결혼식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후문으로 끌려나가는 유나의 뒷모습, 왼쪽 손목에 감긴 낡은 실팔찌가 보였습니다. 수빈이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수빈은 결혼식 경호팀의 젊은 경호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후문으로 내보내신 여자분,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기억하세요?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생수랑 김밥을 하나 드렸는데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수빈이 전화를 끊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서울역 방향, 노숙 생활 가능성 높음. 다음 날 퇴근 후 수빈이 서울역 인근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급식소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윤아라는 이름의 50대 여자분 아세요? 서윤아? 가끔 오시는 분 맞는 것 같은데. 운영 책임자 유순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수빈이 유순자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자 유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윤아 씨 기억나요? 늘 조용하고 인사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기침이 심해져서 걱정했거든요. 근데 2주째 안 나타나고 있어요. 수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가 회장실 금고에서 20년 전 이혼 합의서 사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양육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자녀 접근 금지, 이혼 사유 비공개. 모든 조건이 유나에게만 불리했습니다. 태주가 합의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유나의 도장 옆에 둥그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마른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태주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라는 여자 현재 소재 파악할 수 있나? 잠깐 침묵이 흐른 뒤 태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잊어라. 전화를 끄는 태주가 서재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TK홀딩스 인사팀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부탁 하나만 하자. 회사 내부 기록에서 서윤아라는 이름으로 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야, 그거 위험하다. 보안 등급 높은 거 건드리면 징계감이야. 알아. 그래도 부탁이다. 진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대신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이틀 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찾긴 찾았는데 내용은 못 봤어. 서윤아 관련 특별 지시 문서라는 파일이 있는데 접근 권한이 할머니 직속 비서실장한테만 있어. 보안 등급이 엄청 높아. 현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문서 이름이 뭐래? 그것까지는 못 봤어. 제목만 확인한 거야. 현우가 전화를 끊고 곧장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한테 뭔가를 하신 겁니까?
태주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사정이 있어서 떠난 거다. 그 이상은 묻지 마라. 현우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방금 내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는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하셨으면서 지금은 내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제 친어머니가 맞는 거잖아요.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서라도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태주 혼자 남은 회장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주가 금고를 다시 열고 가장 깊숙한 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우의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아기 현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결혼식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던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태주가 사진을 내려놓고 고개를 뒤로 젖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우의 추적 소식은 곧 홍 여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홍 여사가 서연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현우가 동요하기 전에 네가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해라. 20년을 키웠으면서 뭘 한 거냐? 서연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저녁에 집으로 와라. 서연 씨. 서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결혼식에 온 그 사람, 제 친엄마 맞죠?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상처받는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빈이 서울역 인근 무료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대기줄에 앉아 기침을 쏟아내는 중년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왼쪽 손목에 감긴 낡은 실팔찌. CCTV 영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수빈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기침이 심하시네요. 진료 도와드릴게요. 유나가 고개를 들어 수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하지만 고맙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최영우 의사가 유나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순 감기가 아닙니다. 간이 많이 약해져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큰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빈이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수빈과 유나가 급식소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유나야. 유나가 수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이수빈이요. 이수빈. 참 이쁜 이름이다. 유나가 국을 한 숟갈 떠넣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먼 데서 소중한 사람 잔치를 봤어. 유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제가 봉사 나오는 날이 수요일이랑 금요일이거든요. 괜찮으면 또 올게.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같이 먹으니까 좋다. 유나의 얼어있던 얼굴에 미약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급식소를 나선 수빈이 골목 끝에서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이 서울역 지하도 방향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은 것 같아. 이름은 서유나,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셔. 그리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나 내일 거기 데려가줘. 다음 날 아침 7시 현우와 수빈이 서울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앞 철제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급식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급식소 모퉁이에서 구부정한 등이 나타났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기침을 하며 천천히 걸어오는 유나의 모습을 현우가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TK홀딩스 법무팀 박상호 변호사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뒤따라 내려 양쪽에 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유나 앞으로 다가가 등기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유나 씨, 강태주 회장 측 대리인입니다. 앞으로 강 씨 가문 사람들에게 접근하시면 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받으십시오. 유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봉투를 받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현우가 달려와 박 변호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입니다. 누구 지시로 온 겁니까?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시했다고요?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박 변호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등기봉투를 유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경호원들과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잘못 찾아온 거야. 가거라. 유나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현우가 품에서 봉투를 꺼내 편지와 영아기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엄마가 쓴 거 맞죠? 20년 동안 캐리어 안에 넣어 다니셨던 거 맞죠? 유나의 눈이 편지 위에 멈췄습니다. 자신의 글씨, 자신이 쓴 말, 자신이 보내지 못한 편지. 20년을 품고 다녔던 그것이 아들의 손에 들려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나의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야. 목이 메어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급히 다가가 유나의 등을 받쳐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TK홀딩스 본사 보안팀 사무실에서는 정기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 직속 비서실장 오경식이 감사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서유나 관련 특별 지시 문서, 조회 로그, 접근자 4번 확인. 오경식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 김진호 씨, 지금 바로 3층 회의실로 와주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오경식이 테이블 위에 감사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김진호 씨, 보안 등급 3 이상 문서에 허가 없이 접근한 거 알고 있습니다. 사규 위반이에요. 징계위원회에 넘기겠습니다. 진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밖에 알리면 기밀 유출로 고발합니다. 알겠죠? 진호가 회의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더 이상 안에서는 못 도와줘. 징계받게 됐어. 진호야, 미안하다. 미안하긴. 한 가지만 알려줄게. 그 문서 제목이 서유나 사후관리 지침이었어. 현우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후관리 지침이라고? 단순 이혼 합의 문서가 아니야. 이혼 뒤에도 계속 뭔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문서라는 뜻이지. 할머니가 20년 전에 내 친어머니 삶 자체를 조직적으로 막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전화가 끊긴 뒤에도 현우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아버지를 찾아 TK홀딩스 회장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대신그룹과의 회의로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에서 돌아서는데 민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뒤져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달라지는 게 없다뇨.
뭐가 없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그 여자는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다.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처음부터 재혼이면 결국이나 나중에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라고 했을까? 이혼하고 석 달 만에 재혼. 맞선부터 결혼까지 석 달이면 이혼 전부터 재혼이 짜여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가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혼 사건을 담당한 판사를 찾아야 해. 수빈이 법원 동문회 명부를 수소문하여 이틀 만에 경기도 양평에 사는 퇴직 판사 이만기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현우와 수빈이 양평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이만기가 마당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백발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만기가 마당 벤치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판사 생활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다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처음이었어요. 서명하는 그 여자분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건 지금도 기억합니다. 현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밖에서 누가 압력을 넣었다고 보십니까? 이만기가 먼 산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주 강하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가 핸들을 쥔 채 말했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할머니가 조직적으로 내쫓은 거라고. 수빈이 조수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어머니 삶이 무너진 것도 그냥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일 수 있어. 그 문서를 찾아야 해. 서유나 사후관리 지침, 그게 있으면 전부 증명할 수 있어. 두 사람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수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무료 진료소 최영우 의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이수빈 씨, 서유나 씨 기억하시죠?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연락이 닿으시면 빨리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수빈이 자비를 들여 검진센터에서 유나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진센터 의사가 수빈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빨리 받으셔야 해요. 그대로 두시면 몇 달 안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빈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현우가 즉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 예약을 잡으려 했지만 S대학병원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K대학병원에서는 서류가 부족하다며 절차를 미뤘습니다. 두 병원 모두 TK홀딩스가 의료 장비와 기부금으로 깊이 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우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병원 입원까지 맡고 있는 겁니까?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그럼 할머니한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태주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빈이 휴대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대학 선배 한지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중소병원의 복지팀장이었습니다. 언니, 급한 환자가 한 분 있는데 입원 좀 도와줄 수 있어? 한지영이 단번에 답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재벌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걱정 마. 내일 바로 올 수 있어? 수빈이 전화를 끊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자리 잡았어. 내일 모시고 가자. 다음 날 현우가 직접 차를 몰고 유나를 태웠습니다. 수빈이 조수석에 앉고 유나가 뒷좌석에 기대 앉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선 뒤 현우가 백미러로 유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강현우예요.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가 백미러 속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크게 컸구나. 아버지 닮았구나. 수빈이 운전석 백미러를 살짝 돌려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차 안에 초여름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들어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입원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호자란에서 현우의 펜이 멈췄습니다. 빈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적었습니다. 강현우 관계 아들. 한지영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머니와 아들로 나와 있으니까 보호자로 문제 없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여 서류 위에 자기 글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적은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입원 뒤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현우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간을 옮겨 심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석 달 안에 하셔야 합니다. 현우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받을게요. 담당의 한정민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차트에 적힌 이름을 보고 혹시 싶어서 여쭤봤는데 서윤아 선생님이 맞으시더군요. 제가 인턴 때 간호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입니다. 제가 치료 계획을 직접 세우겠습니다. 수빈이 배우자 동의서에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결정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한정민이 유나의 팔에 수액 바늘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각 신혼집 서재에서 현우가 봉투 속 편지, 퇴직 판사의 녹음 파일, 진호가 알려준 문서 제목을 책상 위에 하나씩 꺼내놓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우가 TK홀딩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태주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태주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간이 거의 망가졌습니다. 간을 옮겨 심는 수술을 석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제가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태주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몸에 칼을 대겠다는 거냐? 아버지도 검사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같이 검사하면 어머니한테 더 맞는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네가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 아버지가 거부하시면 저 혼자라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어머니가 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태주가 창 쪽으로 돌아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태주가 돌아보았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기록에 서윤아 사후관리 지침이라는 보안 문서가 있습니다. 이혼 뒤에도 어머니를 계속 관리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서예요. 태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이혼을 담당하신 판사님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다고 바깥에서 아주 강한 압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우가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결정하셔야 할 건 이 진실 편에 설 건지 할머니 편에 설 건지입니다. 태주가 책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아들이 감정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태주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태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내가 준비하마. 그리고 나도 검사를 받아보겠다.
현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결혼식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그 다음 날 오후 경기도 병원 주차장에 태주의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태주가 차 안에서 30분 넘게 내리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을 풀었다 잡았다를 반복하다가 겨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빈이 앞서 걸으며 복도를 지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태주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수빈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유나가 창밖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볼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셨군요. 현우한테 폐만 끼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주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다. 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빈이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본가로 돌아온 태주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홍 여사가 유나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다는 사실을 태주는 몰랐습니다. 유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태주는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쉽게 정리됐다고 안도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어머니의 행위를 도운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태주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서재 의자 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틀 뒤 태주가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홍 여사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20년 전에 유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현우가 이미 알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홍 여사가 찻잔을 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 지난 일을 왜 꺼내느냐?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없었어. 유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 여사의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서재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홍 여사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를 후계자에서 빼겠다고 했다. 그 여자 친정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래야 깨끗하게 떠날 테니까. 태주의 턱이 굳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홍 여사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혼 뒤에도 그 여자가 다시 이 집안에 기어들지 못하도록 손을 썼다. 병원이랑 기업체에 채용 못하게 했고 반찬 사업도 내가 사람을 보내서 무너뜨렸다. 태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반찬 사업까지요? 사기 동업자한테 돈을 대주고 도망치게 한 것도 어머니입니까? 홍 여사가 태주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 가문을 지킨 거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태주의 목소리가 서재 벽을 울렸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지시를 문서로 남기셨습니까? 나는 평생 모든 결정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기록이 있어야 시킨 사람들이 딴소리를 못해. 통제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서재 밖 복도에서 민서연이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의 사업까지 일부러 무너뜨렸다는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과 태주의 결혼 자체가 대신그룹과의 거래를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홍 여사의 입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벽에서 등을 떼고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태주가 본가 현관을 나서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법무팀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 나야. 서윤아 씨한테 보낸 내용 증명건 당장 철회해. 회장님, 그건 홍 여사님 지시와 다릅니다.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내 지시를 따라. 전화를 끄는 태주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에 정면으로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 전처가 포기한 재산 분할분을 지금 가치로 계산해서 전달하고 싶네. 방법을 찾아봐.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 뒤에 다시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선물로 보내는 형태로 처리하고 세금은 회장님이 부담하시는 걸로 설계하겠습니다. 세금이 얼마든 상관없어. 진행해. 한편 병원에서는 현우의 검사가 한정민 의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민이 면담실에서 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습니다. 어머니랑 잘 맞고 간 크기와 기능도 충분합니다. 수술이 가능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병원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수술 전에 심리 상담도 한번 받으셔야 합니다. 윤리위원회 면담에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본인의 자발적인 결정입니까? 바깥에서 압력을 받은 건 아니고요. 현우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건 온전히 제 결정입니다. 수빈이 배우자 동의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결정했어요. 위원회가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현우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검사 통과했어. 내 간을 드릴 수 있어. 유나가 수액줄이 꽂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내 몸에 칼을 대게 할 수 없다. 너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할 사람인데 엄마 때문에 위험하면 안 돼. 엄마, 안 된다고 했다. 한정민이 병실로 들어와 유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수술 뒤에 떼어준 쪽가는 서너 달이면 원래 크기로 다시 자랍니다. 현우 씨 몸에 오래 남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한정민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인턴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환자한테 가장 좋은 치료를 포기하는 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유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빈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받을 차례예요. 20년 동안 혼자 충분히 버티셨잖아요. 이제는 가족한테 기대셔도 돼요. 현우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20년 전에 나를 지키려고 다 버렸잖아.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태주가 병원을 찾아와 한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최고 의료진과 장비를 갖춰주시오. 비용은 내가 전부 부담하겠소. 한정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주가 병실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빈이 유나의 머리맡에 앉아 귤을 까주고 있었고 유나가 수빈의 손에서 귤 한 쪽을 받아 입에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문을 열지 않고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현우가 준비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한테만 집중해.
수빈아, 고마워. 현우가 수빈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건너편 준비실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침대에 앉아 수술 가운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눈 뜨면 같이 밥 먹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대신 아들의 팔을 한번 꼭 잡았다 놓았습니다. 오전 6시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한정민 의사와 초빙된 대학병원 외과 교수가 나란히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현우의 간 왼쪽을 떼어내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 현우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떼어낸 간 조직이 냉장 용기에 담겨 유나의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한정민이 유나의 배를 열고 손상된 간을 드러내는데 예상보다 심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기실에는 태주, 수빈, 그리고 유나의 옛 간호사 동료 박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도 풀고 재킷도 벗은 채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커피 한 잔을 태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간호사 때 환자들한테 직접 손편지를 써줬어요. 새벽마다 인턴들한테 커피를 돌리고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태주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어. 수빈이 대기실 구석 의자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방향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왔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민이 수술복 차림에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대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민이 말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옮겨 심은 간에 피가 잘 돌고 있고 현우 씨도 회복실에서 안정적입니다. 수빈의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가 한정민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서 있던 박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나야, 잘됐다. 다음 날 오후 현우가 회복실에서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수술 잘 됐어요? 수빈이 회복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잘 됐어. 어머니도 곧 깨어나실 거래. 현우가 눈을 감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 뒤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현우가 휠체어에 앉은 채 유나의 침대 옆에 와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그 말 하지 마.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많아. 20년치야. 현우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뒤 회복 기간 동안 수빈이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식사를 챙기고 오후에는 한정민의 지시대로 병원 복도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빈아, 네가 임신 중인데 나 때문에 무리하면 안 돼. 어머니, 저도 엄마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요. 유나가 걸음을 멈추고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엄마 없이 살았어요.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수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유나가 수빈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순서를 알려주고 수빈이 유나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한정민이 보고 옆에 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이 저렇게 웃는 건 내가 인턴이었을 때 이후로 처음 봐. 태주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두세 번은 어색한 침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고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문이 조금씩 트였습니다. 어느 수요일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일은 원망하지 않아요. 현우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태주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니까 더 괴롭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라.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태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으로 유나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가장 원망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 왜 현우를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 후회가 20년 동안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짐을 지고 20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태주가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유나의 퇴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 현우와 수빈이 병실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수빈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잡채, 유나가 좋아한다고 했던 호두파이, 한정민과 간호사 2명, 같은 병실의 김옥순 할머니, 유나의 옛 동료 박미숙까지 병실에 모였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퇴원하면 나 보러 와야 해. 약속이다. 박미숙이 잡채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네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환자들한테 편지 써주던 거 기억나? 네가 그만두고 나서도 환자 가족들이 한동안 너를 찾더라. 현우가 놀라며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유나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 현우가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유나 앞에 놓았습니다. 유나가 둘러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퇴원 뒤 현우와 수빈이 신혼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깨끗한 원룸을 마련했습니다. 수빈이 직접 커튼을 골라 달고 이불을 깔고 작은 화분 3개와 찬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유나가 원룸 현관에 들어서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내 이름으로 된 집은 15년 만이다. 현우가 유나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야. 어느 토요일 저녁 현우와 수빈이 유나를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수빈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식 직후에 알게 됐어요. 지금 10주째예요. 유나가 두 손으로 입을 감쌌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거니? 현우와 수빈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가 벤치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번갈아 안으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한강 위로 번지는 노을빛 아래 세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수빈의 소식은 강씨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태주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한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나처럼 되지 말고. 민서연도 백화점에서 고른 아기 옷 세트를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상자 안에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축하한다.
건강한 아기 낳아라. 현우가 메모를 읽고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어머니도 축하해 주셨어. 수빈이 아기 옷을 꺼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일 오후 태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홍 여사의 비서실장 오경식이었습니다. 회장님, 마님께서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셨습니다. 안건은 경영 이어받기 관련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안건이냐? 현우 도련님의 후계자 자격을 다시 검토하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주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가 서재에서 홍 여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이사회 명단에 한 줄씩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TK홀딩스 본사 대회의실에 이사진 전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홍 여사가 휠체어에 앉은 채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 오경식이 휠체어를 밀며 의장석 옆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홍 여사가 마이크를 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강현우의 후계자 자격 재검토입니다. 3가지 근거가 있어요. 홍 여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현우가 지난 분기 핵심 사업회의 3건에 빠졌습니다. 둘째, 회장의 전처가 노숙자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서 회사 이미지가 깎였습니다. 셋째, 경영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런 판단력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홍 여사가 이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안으로 민서연의 친정 조카 민준혁을 다음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태주가 의장석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우의 업무 평가는 불참건을 빼면 최상이었습니다. 치료비도 회사 돈이 아니라 제 개인 돈에서 냈습니다. 홍 여사가 태주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웠다. 나를 상대로 표결할 셈이냐? 이 사진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사회이사 3명이 홍 여사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홍 여사의 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4. 의장인 태주의 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태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2주 뒤로 미루겠습니다. 홍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경제지 일면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TK홀딩스 경영권 분쟁, 회장과 모친 정면 충돌, 전처 사건이 불씨, 결혼식장 소동부터 간이식 수술까지의 내용이 관계자 제보로 빠짐없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주가 법무팀에 유출경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홍 여사님 측 비서실장 오경식 씨가 특정 기자에게 정보를 넘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주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사가 퍼지면서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20년간 버림받은 엄마를 찾은 아들의 효심이라며 현우를 응원하는 글과 재벌집에 기생하려고 결혼식에 난입한 전처라는 악성글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윤아의 쪽방촌 생활 사진까지 파헤쳐 돌렸습니다. 윤아가 원룸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빈이 문 앞에 쪼그려 앉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윤아가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안 나타났으면 너희 모두 이런 일을 안 겪었어. 나 때문에 현우 앞길이 막히고 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빈이 윤아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랫배가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 왔습니다. 수빈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윤아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겨우 달래고 원룸을 나온 수빈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가 차를 몰고 달려와 수빈을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뒤 말했습니다. 스트레스하고 무리가 겹쳐서 배가 딱딱해지는 증상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2주는 절대로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아기가 일찍 나올 수 있어요. 현우가 진료실 밖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를 걱정해야 하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수빈의 직장에서도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수빈 씨가 재벌집 며느리였냐는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 씨, 언론에 우리 복지관 이름이 나가면 후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당분간 좀 쉬는 게 어떨까? 수빈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를 막아주세요. 이러다 엄마도 수빈이도 다 무너집니다. 태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표를 던지면 어머니와 완전히 갈라서야 했습니다. 태주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비서실장을 통해 홍 여사 측의 제안이 전해졌습니다. 유나 씨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현우가 공개 사과문을 내면 후계 자리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우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전이랑 똑같은 수법이잖아. 어머니를 버리면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우가 태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20년 전에 못하신 걸 지금 하셔야 해요. 태주의 눈앞에 20년 전 이혼 합의서를 유나 앞에 내밀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정민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의 원룸을 직접 찾아가 피를 뽑아 검사한 결과였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마음고생이 몸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상태가 2주 넘게 가면 옮겨 심은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시켜야 합니다. 현우가 수빈과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자들하고 할머니 손이 닿지 않는 대로 옮겨야 해. 한정민이 의대 동기인 경기도 가평 요양원 원장 이승재에게 연락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현우가 유나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공기 좋은 데서 좀 쉬자. 거기 가면 아무도 안 괴롭혀. 유나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평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우가 운전을 하고 유나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창밖의 산과 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나타났으면 너희 모두 행복했을 텐데. 현우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안 나타났으면 나는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 유나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민서연은 자택 거실에 혼자 앉아 이사회 결과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홍 여사가 민준혁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한 것은 서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친정 가문을 이용해서 TK홀딩스에 대한 대신그룹의 힘을 키우려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 탁자 위에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주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홍 여사가 자신을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민 회장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 20년간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홍 여사의 힘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어떤 보복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평의 유나를 안정시킨 뒤 현우는 서울로 돌아와 박상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현우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20년 전 이혼 합의서에 배석하셨고 사후관리 문서도 직접 다루셨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변호사님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시면 스스로 나왔다는 게 참작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나도 20년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 홍 여사님이 무서웠지만 이대로 은퇴하면 평생 이 짐을 안고 가야 하니까. 현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박 변호사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문서 사본은 내가 따로 보관해 왔어. 내 몸을 지키려고 챙겨둔 거였는데 이제 내놓을 때가 된 것 같군. 현우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탄 뒤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어. 수빈이 안도의 숨을 내쉬다가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방금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 어머니 간 수치가 더 올랐대. 한정민 선생님이 지금 바로 오라고 했어. 현우가 핸들을 꺾어 가평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한정민이 유나의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몸이 옮겨 심은 간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3일이 고비예요. 이 안에 수치가 안 잡히면 수술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가 유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버텨야 해. 손주 얼굴도 봐야 하잖아. 유나가 눈을 감은 채 아들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현우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3일입니다. 어머니가 3일 안에 안정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박상우 변호사가 문서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태주의 숨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가 가겠다. 문서도 내가 직접 받겠다. 가평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요양원 병실 모니터에서 유나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불안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현우가 의자에 앉아 한 손으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른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박상우 변호사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3일 고비의 첫째 밤이었습니다. 한정민이 2시간마다 유나의 피를 뽑아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을 넘기고 새벽 2시를 넘기고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 한정민이 검사 결과지를 들고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꼭대기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은 넘긴 것 같아요. 현우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밤새 잡고 있던 유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정민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완전히 안정되려면 2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따라와요. 바깥 일이 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주가 가평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태주의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한테 연락했다. 내일 서울에서 문서를 직접 받기로 했다. 태주가 현우의 어깨를 한번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처리하마. 20년 전에 내가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 호텔 로비에서 태주와 박상우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2쪽입니다. 20년간 따로 보관해 왔습니다. 태주가 봉투를 열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윤아 사후관리 지침, 홍 여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주요 병원 8곳과 대기업 인사팀 5곳에
채용을 막으라는 지시 기록. 두 번째, 반찬 사업 동업자 정기수에게 회사 계열사를 통해 5천만 원을 대주고 사업을 망하게 한 뒤 해외로 빼돌린 자금 내역. 세 번째, 윤아 친정 약국 대출을 계열 금융사를 통해 일찍 걷어들이도록 한 조치 기록. 태주의 손가락이 네 번째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매년 윤아의 소재를 추적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보고서마다 하단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다시 일어설 가능성 없음 확인, 추가 조치 불필요. 그 옆에 홍 여사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윤아가 고시원에서 쫓겨났을 때도 거리에서 잠을 잤을 때도 홍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서류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에 손을 내리며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이 문서를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따로 얘기하겠소. 하지만 지금 이것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고맙소. 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20년간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제 짐도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사회에 나가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가 2주 뒤로 미뤄둔 이사회를 3일 뒤로 앞당겨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태주가 의장석에 섰습니다.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홍 여사가 휠체어에 앉은 채 회의실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리모컨을 눌러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 정신은 정직과 신뢰였습니다. 태주가 이 사진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홍명자 여사가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이 회사의 사람과 돈을 20년 동안 썼습니다. 이것은 사업적 판단이 아닙니다. 개인의 힘을 사사로이 남용한 것입니다. 태주가 숨을 들이쉬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주가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박상우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고 실행하는데 제가 직접 관여했습니다. 모든 지시는 홍명자 여사로부터 내려왔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사회이사 3명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회사 재산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홍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 문서를 어디서 구했느냐? 태주가 홍 여사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문서가 거짓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홍 여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홍 여사 편이었던 사회이사 3명이 손을 바꿔들었습니다. 찬성 8, 반대 1. 반대는 홍 여사 본인뿐이었습니다. 홍 여사의 경영 자문자리 해임, 이사회 참석 자격 박탈, 현우의 경영 이어받기 원안 유지, 민준혁을 세우겠다는 안건은 자동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사회 결과가 공시되자 언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년간 숨겨진 재벌가의 진실, 한 여성의 삶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린 내부 문서 공개. 기사가 쏟아지고 여론이 윤아 쪽으로 쏠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윤아를 욕하던 글들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악성글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수빈의 복지관 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빈 씨, 전에 경솔한 말을 해서 미안해. 복직 환영이야. 동료들도 수빈 씨가 한 일이 진짜 복지 일이다라며 응원했습니다. 수빈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배 딱딱해지는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기도 건강합니다. 수빈이 진료실을 나오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민서연이 태주를 찾아왔습니다. 홍 여사의 힘이 공식적으로 꺾인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서연이 태주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간 당신 아내였지만 나도 시어머니가 짜놓은 판 위에 올라간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해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도. 태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한테도 미안하다. 나는 당신을 사업 도구로밖에 대하지 못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가져가는 건 옷가방 하나뿐이에요. 20년 전에 유나 씨도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갔다면서요. 서연이 쓰게 웃었습니다. 현우한테는 내가 직접 사과할게요. 유나 씨한테도 기회가 되면 사과하고 싶고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홍 여사의 퇴진과 문서 공개 뒤 2주가 지났습니다. 한정민이 유나의 검사 결과를 들고 요양원 면담실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이 바로 반응한 거예요. 원룸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현우가 두 주먹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원룸으로 돌아오는 날 현우와 수빈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빈이 유나가 없는 동안 방을 꾸며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유나가 간호사 시절 즐겨 읽었다는 의학 수필집, 창가에 새 화분 2개. 유나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며칠 뒤 오후 오경식이 예고 없이 유나의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오경식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홍 여사의 글씨로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현우를 지키려고 떠난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 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됐다. 유나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의 가을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 현우가 찾아오자 유나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우가 편지를 읽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뵈어라.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이 집안을 지키려 했던 거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유나가 오경식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든 백설기를 홍 여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우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 할머니가 두려워한 게 이해돼. 현우가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홍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사라지고 작아진 몸이 이불 위로 겨우 드러나 있었습니다. 현우가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할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도 남은 시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여사가 손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옆 탁자에 유나가 보낸 백설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홍 여사가 떨리는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다. 84년을 살아오면서 이 여자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가 서재에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합의서 원본을 꺼내 천천히 두 쪽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나의 원룸에서는 유나와 수빈이 나란히 앉아 작은 아기 옷을 접고 있었습니다. 가평 요양원에서는 한정민이 유나의 차트 마지막 장을 펼치고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치료 완료. 홍 여사의 사과 뒤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듬해 봄 한정민이 유나의 마지막 정기 검진 결과를 들고 면담실에서 말했습니다. 간 수치 완전히 정상이고 옮겨 심은 간도 잘 자리 잡았습니다. 약도 가장 적은 양으로 줄이겠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지신 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유나의 일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고 재래시장에서 장을 봐 저녁을 직접 해먹었습니다. 얼굴에 20년간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동갑내기 정희가 유나의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나 씨,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여기 어르신들한테 반찬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유나가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지만 다음 주부터 경로당 어르신 여러 명에게 매주 밑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사기로 잃었던 반찬 만드는 솜씨가 이번에는 아무런 데가 없는 나눔으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매주 일요일 오전마다 유나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유나가 보리차를 내밀고 태주가 받아 한 모금 마시고 간간히 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도 원수도 아닌 같은 아들을 둔 사람으로서 나누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서연은 태주와 별거한 뒤 20년간 접어두었던 공간 디자인 공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사무실을 열고 첫 번째 일감으로 카페 공사를 맡았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따로 찾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20년간 내 엄마 자리를 대신한다고 했는데 진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다. 미안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가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어머니도 나름대로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도시락 싸주시고 학교 행사마다 오셨던 거 다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우는 태주와 함께 법원에 서류를 냈습니다. 유나가 현우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다시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주와 현우 양쪽 모두 동의한 상태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2달 만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우가 법원에서 새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유나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란에 서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서류 위에 자기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왔구나. 여름이 깊어갈 무렵 수빈의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빈이가 나올 때 같이 들어가줘. 내가 가도 되겠니? 폐가 되지 않을까? 수빈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시면 저 못 나와요. 저도 엄마 옆에서 낳고 싶어요. 유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8년 전 현우를 낳을 때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옆에 있어야지. 수빈의 진통이 시작된 날 현우가 수빈을 병원에 데려오고 유나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 태주가 나타났고 예상치 못하게 민서연도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사람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주가 자판기로 가서 커피 2잔을 뽑아 돌아왔습니다. 한 잔을 유나에게,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2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태주와 유나와 서연, 3사람이 동시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수빈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수빈의 손을 잡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수빈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8년 전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유나가 이제 며느리의 출산에서 어머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현우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간호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여자 아기 3.2kg입니다. 현우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주가 벽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유나가 갓난아이를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다. 수빈이 지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현우가 분만실로 들어와 아이를 유나에게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이름을 엄마가 지어줘. 수빈이랑 약속했어.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손녀를 안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코, 오므린 입, 꼭 쥔 주먹. 하온이, 하늘하, 따뜻할 온.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따뜻한 하늘 아래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현우와 수빈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온. 좋다. 대기실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태주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하온이의 100일잔치 날 유나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올리고 백설기를 찌고 잡채와 잔치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12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현우, 수빈과 하온이, 태주, 한정민, 박미숙, 경로당 산책 모임의 정희, 수빈의 선배 한지영, 김옥순 할머니, 무료급식소의 유순자.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 속 어떤 자리보다 사람으로 가득 찬 상이었습니다. 잔치 도중에 오경식이 도착했습니다. 홍 여사가 보낸 금팔찌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오시지 못하지만 증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빈다고 하셨습니다. 유나가 상자를 받아 열어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유나가 부엌으로 가서 백설기 한 접시를 담아 오경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마님께 전해주세요. 오경식이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현우와 수빈이 하온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유나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같이 모이자. 아버지도, 한정민 선생님도, 미숙 이모도. 유나가 온 가족이라는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온 가족이 모이는 거 참 좋겠다. 유모차 속 하온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 방긋 웃었습니다. 원룸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유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떠날 때 가장 무서웠던 건 가난도 외로움도 아니었어. 네가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 매일 밤 잠을 못 잤다. 현우가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한 적 없어. 다만 보고 싶었어. 매일.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엄마랑 손잡고 오는 거 볼 때마다 현우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의 이마가 아들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현우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빈이 뒷좌석에서 하온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를 못 찾았을 거야. 찾은 건 당신이야. 나는 길 안내만 한 거지. 두 사람이 하온이를 카시트에 눕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1년 뒤 가을, 돌을 맞은 하온이가 유나의 원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하온아. 할머니한테 와. 하온이가 짧은 다리를 비틀거리며 한 발, 두 발 내디뎠습니다. 유나의 품 안으로 쏙 안겼습니다.
수빈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으며 웃었고 현우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태주가 보내준 돌잡이 상이 한쪽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온이가 잠든 뒤 현우와 수빈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유나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 탁자에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간 간직했던 현우의 영아기 사진, 떠나던 날 베개 밑에 넣은 편지, 그리고 보내지 못했던 두 번째 편지가 담긴 봉투. 그 옆에 하온이의 돌 사진과 백일잔치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낡은 봉투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원룸 창가의 불빛이 동네의 다른 집들의 불빛 사이에 하나로 섞여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이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이 끝내 지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나는 새벽,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내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마음. 보내지 못한 편지를 2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마음. 유나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딱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누더기 차림으로 결혼식장 앞에 서게 만들었고 그날 바닥에 떨어진 낡은 봉투 하나가 20년간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재벌 회장도 철의 여인 홍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발로 서 있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파괴한 사람에게까지 백설기를 보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힘 앞에서 80년 넘게 고개를 숙인 적 없던 홍 여사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이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